이번 영상은 식품과 영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양이란 뭘까요? 영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와 구성하는 성분을 외부에서 섭취하여 소화, 흡수, 순환, 호흡, 배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에 관여하는 성분들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해요. 지금까지 배운 영양소들 떠올려 볼까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 있었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을 묶어서 3대 영양소, 여기에 무기질, 비타민까지 더하면 5대 영양소, 최근에는 물까지 포함시켜서 6대 영양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해요. 먼저 우리 몸에 힘을 내게 해주는 영양소가 있어요. 바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성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영양소를 섭취할 때는 비율이 있어요. 탄수화물은 65%, 지질은 20%, 단백질은 15%예요. 이 비율은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소예요. 여기에 있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해당됩니다. 우리 몸을 실제로 구성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조절소도 있어요. 여기에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해당돼요.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에서 열량소는, 구성소는, 조절소는 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열량 계산 문제가 나오면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무기질과 비타민은 0칼로리입니다. 열량 계산할 때는 빼고 계산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영양소들의 기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양이 부족하면 각종 결핍증과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영양이 과하면 비만증이 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균형 잡힌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초식품군이에요. 앞서 배운 5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식품을 모아서 6가지 식품군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하루에 이 6가지는 반드시 섭취해야 해요. 탄수화물은 곡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들어있어요. 무기질 비타민은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고, 칼슘은 뼈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무기질이라서 따로 강조해요. 칼슘은 우유와 유제품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와 당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채소류랑 과일류에는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채소류랑 과일류는 무기질과 비타민만 들어있는 식품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열량이 없는 식품은 하면 풋고추나 사과 같은 채소류나 과일류를 고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초식품군 섭취와 건강을 위한 모형으로 식품 구성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식품 구성탑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식품 구성탑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2010년부터는 식품 구성 자전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식품 구성탑 문제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럼 식품 구성 자전거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앞바퀴는 충분한 물 섭취를 의미해요. 그리고 사랑과 페달은 적절한 운동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자전거 뒷바퀴에는 기초식품군이 표시되어 있고, 면적은 각 기초식품군을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여기 아주 작은 면적이 유지 당류인데요. 유지는 다른 식품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서 따로 많이 섭취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류는 사실 탄수화물이지만 복합 탄수화물보다 영양가가 낮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뇌는 당류인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끊게 되면 피로감이나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량은 섭취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식품 구성 자전거는 하루에 어떤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과 물 섭취를 강조한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식단이 필요합니다. 식단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되니까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식단은 아무렇게나 짜는 게 아니죠. 식단을 짤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식품군을 골고루 넣어야 해요. 전체적인 영양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기초식품군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고요. 두 번째는 급식 대상자의 영양 필요량을 고려해야 해요. 누가 먹는 식단인지 알아야 하죠. 청소년인지 군인인지에 따라 필요 영양량이 달라집니다. 청소년은 성장기라 단백질이 더 필요하고, 군인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별, 나이, 노동 강도를 조사해서 식단을 짜야 하고요. 세 번째는 급식 대상자의 기호성이에요. 영양이 완벽해도 맛이 없으면 안 먹겠죠. 대상자의 입맛과 선호도를 꼭 조사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청국장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잘 먹지 않겠죠? 네 번째는 인력과 기기 활용이에요. 식단은 조리 가능인한 조리기구, 조리 시설에 맞게 짜야 해요. 주방에 오븐이 없는데 영양사가 피자를 식단에 넣어 놓으면 조리사가 짜증나겠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합리적인 식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제철 식품이나 대체 식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철 식품은 그때가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영양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요. 그리고 대체 식품이란 뭐냐면 영양소는 같지만 가격이 더 저렴한 식품을 대체 식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쇠고기를 돼지고기, 닭고기, 두부로 대체할 수 있고요. 시금치는 깻잎, 상추, 배추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고요. 고등어는 삼치, 꽁치, 동태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대체식품이 연결로 바른 것은 하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식품을 사용할 때는 무게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영양소 양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계산 공식을 사용해야 해요. 대체식품량은 대체식품의 영양소 성분의 원래 식품의 영양소 성분 곱하기 원래 식품량이에요. 이걸 이용한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두세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이따가 같이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실제 식단 작성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식단 작성 순서로 알맞은 것은 하면서 나오니까 일단 순서를 잘 기억해두세요. 먼저 영양기준량을 산출해요. 이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참고하는데 이건 국가에서 제시하는 공식 기준치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치가 돼요. 한번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건 권장 섭취량 공식이에요. 시험에서 권장 섭취량의 공식은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단순히 평균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별, 나이, 활동량에 따라 기준치가 모두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세 끼를 모두 제공하는 급식소라면 삼식 영양 배분을 결정해야 해요. 하루 세 끼의 열량과 영양소를 어떻게 나눌지 정해요. 생활 시간을 참고해서 아침, 점심, 저녁 비율을 배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식수를 구성하는데 주식과 부식을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하고 또 부족한 영양소는 어떤 음식으로 보충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며칠 단위로 식단을 반복할지 식단 주기를 결정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식단표를 작성해요. 실제 식단표를 만들어서 급식이나 식사 계획에 적용하는 거죠. 이 식단표의 순서는 주식, 국, 주찬, 부찬 순서예요. 주식이 제일 앞이에요. 시험에서 국이 앞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면 균형 잡힌 식단을 체계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영양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급식을 운영하고 제공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메뉴 형태와 배식 형태입니다. 메뉴 형태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정 메뉴. 일정 기간 동안 메뉴 품목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메뉴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오늘도 카레, 내일도 카레, 모레도 카레예요. 이건 단체 급식에는 부적합하겠죠? 두 번째는 순환 메뉴인데요. 일정 기간마다 반복되는 식단이에요. 예를 들어 2주 순환, 4주 순환 식단처럼 정해진 주기로 돌아가고 학교 급식이나 공장 급식 같은 곳에 많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변동 메뉴인데 이건 매일 다르게 구성하는 메뉴예요. 특별한 행사나 호텔 레스토랑처럼 창의성이 필요한 곳에 적합합니다. 네 번째는 선택식 메뉴예요. 이건 먹는 사람이 기호에 따라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대표적으로 뷔페나 카페테리아식 카운터 서비스가 있고 심지어 자동 판매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서 카페테리아식은 다양한 메뉴가 준비된 구내식당이나 회사 식당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카운터 서비스는 큰 마트 안에 있는 푸드코트를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식 형태에도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셀프 서비스는 급식자가 직접 담거나 주문하는 방식이에요. 뷔페, 카페테리아식 자동 판매기가 여기에 해당돼요. 두 번째 쟁반 서비스는 식당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병원 급식처럼 쟁반에 음식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종업원에 의한 서비스는 종업원이 주문을 받고 주방에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카운터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돼요. 손님이 카운터 앞에서 주문을 하면 주문을 받고 조리원이 직접 음식을 담아주는 방식이죠. 시험에서 셀프 서비스가 아닌 것은 하고 카운터 서비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뷔페, 카페테리아식 자동 판매기처럼 선택식 메뉴에 해당되지만 배식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음식을 포장해 가져가거나 배달받는 형태죠. 기출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중 열량을 내지 않는 영양소로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3번 비타민 무기질이에요. 열량을 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입니다. 비타민 무기질은 열량소가 아니라 조절소죠. 완두콩, 된장국, 장조림, 명란알, 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식단 구성 중 편중되어 있는 영양가의 식품은 정답은 2번입니다. 모두 단백질 식품이죠. 쇠고기가 값이 비싼 돼지고기로 대체하려고 할 때 쇠고기 300g을 돼지고기 몇 g으로 대체하면 되는가? 정답은 3번입니다. 대체식품량은 대체식품의 영양소 성분량의 원래 식품의 영양소 성분량 곱하기 원래 식품 전체량이죠. 그러면 돼지고기 단백질 15g 분의
소고기 단백질 20g 곱하기 소고기 무게 300g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에요. 단체 급식소의 식단으로 특정 다수가 지속적으로 한 곳의 급식 장소에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식단은 정답은 1번이에요. 고정 메뉴는 매일 같은 메뉴를 반복 제공하기 때문에 단체 급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